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6장 표준 모형은 지금까지의 세 가지 모형을 다 합친 모형입니다. 그래서 두 제와 양국에서의 모형, 이거 지난 시간에 셋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셋업과 그 다음에 결국 무역 시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공급과 공급선, 상대적인 수요선을 유도해 가지고 결국 수요 공급에서 그 균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 그리고 어떤 나라가 수출품이 되고 어떤 나라가 어떤 물건의 수출품이 되고 수입품이 되는지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연속해서 경제 성장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제는 성장하죠.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죠. 이 경제 성장에 따라서 무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관심 영역을 주로 많이 설명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 수준, 생활 수준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중국이 성장하게 되면 미국한테 좋냐 나쁘냐 이런 겁니다. 즉, 한 국가가 세계 경제에 통합될 때 그 국가의 경제 성장의 가치가 더 있을까 줄어들까, 여기에 대해서 표준 모형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최근에 제일 두드러진 세계 경제 현상이 중국의 경제 성장, 중국의 부각이죠. 거기다가 워낙 큰 나라고 거기다가 또 빠르게 성장하니까 그것이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론 셋업 내에서 경제 성장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교육 조건이 어떻게 바뀌고 후생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그렇다 그러면 성장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은 보통 편향적이다라는 거죠. 편향적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장을 이미 앞에 핵시 올린 모형에서 성장을 봤습니다. 성장을 봤고, 그 앞에 모형에서도 성장을 봤습니다. 핵시 올린 모형에서의 성장은 부존 자원량이 느는 것으로 봤습니다. 부존 자원량이 느는 것으로 성장을 봤죠. 그러니까 자본이 느는 것 또는 노동이 느는 것.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육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죠. 지금 표준 모형에서는 부존 자원이 없습니다. 부존 자원이 뭔지 몇 개인지 그런 것도 디파인 안 했습니다. 그냥 딱 산출물 두 가지만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성장이 다른 산업보다 한 산업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적 공급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품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더 많이 성장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더 많이 성장을 하느냐. 이렇게 상대적인 편향적 성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대표적인 산업 자체가 같은 비율로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우리 그런 얘기를 봤지만,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소위 말해서 명목적 가치만 바뀌는 겁니다. 생산의 비율이랄까, 생산량이랄까, 그런 건 다 차이가 없고, 명목 가격만, 상대 가격도 아니고, 명목 가격만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대 가격이나 상대 공급, 상대 수요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작 관심이 있는 것은 이런 편향적 성장이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컴퓨터 산업에서 빠른 경제 성장이 일어났으나 미국 섬유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성장이 일어났다. 컴퓨터와 섬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컴퓨터가 소위 이제 첨단 산업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컴퓨터는 첨단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걸 첨단 산업으로의 상징으로 이야기했고, 섬유 산업은 소위 전통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술 진보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첨단 산업 중심으로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반면에, 중국은 이 소위 전통 산업을 많이 캐치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소위 수출품을 세계적인 최대 수출 국가가 된 셈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주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에 따른 것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리카르도 모형에서도 한 산업의 기술 변화는 편향적 성장을 이야기했고, 핵시 올린 모형에서도 한 생산 요소 증가는
편향적 성장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모형에서 본다 그러면 이 모형에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 생산 가능 곡선의 이 변화죠, 그죠? 앞에서도 물론 이제 핵시올린 모형도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맨 이거죠. 요소가 생산 요소가 뭔지 그걸 따질 필요 없이 결국은 그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이 있다. 그러면 기술 진보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술 진보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개념으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같은 물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같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기술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학적인 기술, 기술의 난이도 그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고 더 싸게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더 싸게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결국은 생산 가능 곡선이 그쪽으로 팽창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팽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극단적인 거라 그러면 한쪽만 기술 진보 발생했다 그러면 한쪽 끝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대로 있고 이쪽만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전체 경제 산업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조금은 움직입니다. 조금 움직이는데 주로 이제 한쪽이 많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식품보다 직물 쪽에서 더 많이 기술 진보가 발생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움직이는 것이고, 반면에 식품 평양적 성장, 식품 산업에서 주로 기술 진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형식으로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저런 식으로 팽창했다. 그러면 그게 어디다 영향을 주느냐? 생산 가능 곡선에서 우리가 공급 곡선을 유도했습니다. 상대적 공급 곡선을 유도했죠. 그러니까 각 가격대별로, 상대 가격대별로 접점을 찾아가지고 그게 공급하는 점이다. 그래서 상대적 공급을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팽창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바뀐다.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봅시다. 그러니까 팽창 전과 팽창 후죠. 동일한 가격이다. 동일한 가격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같은 가격선 가지고 접점을 찾았죠. 찾으니까 옛날에는 이 점인데 이제는 이 점이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옛날에 비해서 직물 생산량은 늘고 식품 생산량은 줄었다. 그러니까 직물의 상대적 공급은 많이 는 겁니다. 요만큼 는 것보다 또 더 많이 는 것이 분모를 차지하는 식품량이 줄은 거죠. 줄었기 때문에 더 많이 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 동일한 가격의 상대적 공급량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 공급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지금 직물 편향적인 것은 옛날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적 공급 곡선이 여기 있다. 그 한날에 공급 곡선이 여기 있다 그러면 동일한 이 가격에 상대적 공급량이 더 오른쪽에 있다는 겁니다. 더 오른쪽으로 간다. 그 이야기는 이 상대적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직물 편향적인 기술 진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상대적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이제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식품 평양적 성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도 동일한 가격선을 가지는 선을 꺼가지고 접점을 찾아보죠. 그럼 옛날에 비해서 이 점이고 이 점이 이 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식품량은 늘었습니다. 직물량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품량은 많이 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에서 식품의 상대적인 공급량이 더 많이 늘었다. 그럼 공급 곡선에서는 동일한 가격에서 식품의 상대적인 공급량이 늘었다는 것은 직물의 상대적인 공급량이 상대적인 양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왼쪽으로 간다. 이 왼쪽, 이 점보다는 더 왼쪽 점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가격에 대해 가지고 이 상대적 공급을 찾아보면 직물 편향적 성장이 발생하면 상대적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식품 편향적 성장이 발생하면 상대적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자,
편향적 성장과 그로 인한 상대적 공급 변화는 교역 조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교역 조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자국에서나 외국에서나 모두 직물산업의 편향적 성장은 직물산업 편향적 성장이 발생하면 직물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면 식품 가격에 비해서 직물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뭐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균형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물건은 그 직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상대 가격도 물론 당연히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직물 수출업자들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킨다라는 거죠. 직물 가격이 떨어지면 직물을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 교역 조건이라는 것은 수출 가격 나누기 수입 가격이죠. 그래서 수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교역 조건이 낮아진다, 악화된다. 반면에 식품 가격의 편향적인 성장이 발생한다 그러면 식품 가격에 비해서 직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식품 가격은 떨어지고, 식품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직물의 상대적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직물의 상대적 가격이 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직물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교역 조건이 개선되는 겁니다. 직물 수출하는 나라 입장이다. 직물을 수출한, 물론 식품을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교역 조건이 악화됐겠지만 직물을 수출하는 나라 입장이라면 교역 조건은 개선됐다. 즉 교역 조건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자, 우리 셋업 자체는 여기서 뭐 자국은 직물을 수출하고 식품을 수입하는 나라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나라는 자국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직물 편향적인 성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직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교역 조건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불리하게 된 거죠. 교역 조건이 악화됐다는 말은 파는 물건은 더 싸지고 사는 물건은 수입자는 더 비싸진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경제는 옛날보다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후생 효과가 마이너스가 된 것이고, 반대로 식품 산업에서 편향적 성장이 발생했다 라면 이제 그 반대가 되겠죠. 교육 조건은 개선되니까 더 부조가 된 겁니다. 파는 물건은 더 비싸졌고 사는 물건은 싸졌다. 이렇게 되죠. 즉 수출 편향적 성장은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을 국가의 수출 산업에서 불균형적으로 확대시키는 성장이다. 수출 산업을 훨씬 더 그쪽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 교육 조건이 악화돼 가지고 그 나라에 안 좋고 그 나라에 불리하게 되고 오히려 상대국에 더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뭐 좀 급하게 결론으로 가본다 그러면 아까 질문이 그거였죠. 중국이 성장하면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중국이 성장을 하면 미국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모형적으로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 중국이 수출 편향적 성장을 했다. 그러면 중국은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됩니다. 악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반면에 상대국은 더 좋아진다 하는 거죠. 두 나라만 있다 그러면 상대국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상대국은 더 싼 물건, 그러니까 미국은 수입제를 중국에서부터 수입제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중국의 성장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론을 따른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반면에 외국에서 식품 산업의 편향적인 성장은 외국에서 수출 편향적인 성장이다. 라는 거죠. 수입 편향적 성장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편향적 성장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수입 편향적 성장이죠.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을 그 국가의 수입 산업에서 불균형적으로 확대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뭐까지 봅시다. 교육 조건까지 봅시다. 수출 편향적 성장은 한 국가의 교육 조건을 악화시키 가지고 그 국가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외국의 후생은 증가시킨다. 그래서 중국의 빠른 수출 편향적 성장은 중국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미국의 후생은 오히려 증가시킨다. 그게 이제 이 모형에서의 예측입니다.
실질은 아닙니다. 실질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어쨌든 이 모형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뭔가 하면 수입 비정책 성장이라는 것은 뭐 미국이 성장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입 편향적 아니 뭐 이런 나라죠. 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에서 편향적인 성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국가의 교육 조건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 수입제 부분에서 편향적 성장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쪽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많이 만든다 그러면 옛날보다는 수입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을 더 많이 만들게 되면 수입제 가격은 떨어지죠. 그리고 수출제 가격은 그대로 있더라도 수입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교육 조건은 개선이 되는 겁니다. 개선이 되니까 그 나라 후생은 증가하고 외국의 후생은 오히려 감소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덜 수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할 때도 수입 가격이 상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은 손해를 보고 우리는 이익을 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의 효과는 수출 편향적 성장. 우리나라에서 수출 편향적 성장은 그러니까 그 나라, 그러니까 상대국의 이익이 되고 자국은 손해를 본다. 수입 편향적 성장은 우리나라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성장은 우리나라는 이득을 보고 상대국은 손해를 본다. 구성적으로 이렇게 이 모형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렇냐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뭐 아까 말한, 그러니까 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남북 문제, 신흥국 문제하고 선진국하고의 관계를 봅시다. 신흥공업들의 성장이, 뭐 중국 등의 성장이 미국 같은 선진국 경제에 폐해를 줬느냐, 그러니까 뭐 나쁜 영향을 줬느냐에 대해서 표준 무역 모형은 중국의 수입 경량적 성장이 미국과 경쟁하는 산업에서 일어났을 것이고 미국의 교육 조건이 악화됐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 수입 편향적 성장이라는 것은 중국이 옛날의, 그러니까 뭐 전통 산업에서 점점점 IT 산업 쪽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수입 편향적 성장입니다. 근데 IT를 어디까지 분류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따진다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넓으니까 거기서 단순 조립은 중국에서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는 뭔가 하면 아주 그 하이테크 부분을 쓰는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수입 편향적 성장이 발생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IT 부분에서 중국도 이제 그 성장이 발생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을 중국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즉 미국과 경쟁하는 산업에서 수입 편향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결과 중국이 수입하는 물건을 더 많이 만들면 미국의 교육 조건은 악화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IT 업종에서 IT 업종 물건을 뭔가 중국이 더 많이 만들면 그 IT 산업에서의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IT 물건들을 수출하는 주 수출은 중국이죠. 주 수출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품이죠. 그죠? 그 가격이 떨어진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수입 대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못 만들고 미국에서 다 수입하던 것을 이제는 중국이 그것도 만들기 시작하면서 수입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세계 시장에다 공급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교육 조건이 악화된다라는 걸로 이제 예측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그런 현상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다 그러면 미국의 교육 조건이 악화돼야 되는데 중국의 교육 조건은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은 수입품을 이제 더 싸게 쓸 수 있으니까 개선이 되고 수출품은
뭔가 하면 뭐 어쨌든 그건 모르고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쭉 과거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중국은 교육 조건이 좀 등락은 있지만 긴 기간에 보면 교육 조건이 계속 악화된 걸로 나옵니다. 반면에 미국은 교육 조건이 변화가 없다. 쭉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실제 이 모형에서의 핵심, 이 표준 모형에서의 예측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죠.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러면, 이제 이 IT 산업도 나눠야 되는 거죠. IT 산업을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또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수출의 편향적 성장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 건 맞습니다. 악화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용어를 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건데 종종 신문에 아니면 언론에 우리나라 교육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것이 교육 조건이 엄청나게 악화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교육 조건이 계속 악화된다.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 그 나라가 더 못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계속, 그러니까 계속이 어느 정도냐, 한 40년 동안 줄기차게 교육 조건은 계속 악화됩니다. 그게 이제 주로 뭔가 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수출품은 주로 뭔가 하면 공산품입니다. 공산품. 그리고 수입품은 원자재라는 거죠. 공산품일수록 기술 발전이 빨라요.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단위당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지죠. 우리나라 최대 주력 상품이 뭐냐? 반도체죠. 반도체 D램. 반도체 D램 가격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거의 2년에 절반씩 떨어집니다. 2년에 절반. 그러니까 단위당으로 이야기하면, 개당으로 이야기하면 2년의 절반 그보다 더 떨어지겠다. 1년에 그냥 절반씩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뭐 킬로바이트당, 메가바이트당 가격을 보자는 거죠. D램 가격도 계속 절반씩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육 조건은 계속 악화되는 거죠.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물량을 더 많이 수출하니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는 뭔가 하면 그냥 총량이 딱 있고 여기서 이거 더 만들려고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총량에서 변화가 없다. 제약 내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 그 나라는 더 못 살게 되긴 되는데 조금 더 넓게 본다 그러면 뭔가 하면 대신에 뭔가 하면 이쪽에 기술 진보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다른 쪽에 손실이 없이 더 만들 수 있다. 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현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것은 원자재죠. 원자재. 원자재 가격은 사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크면. 원자재하고 농산품. 그게 우리나라 주 수입품입니다. 그 가격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주로 수출품이 이제 뭐 물론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기술의 상품들이 많겠지만 우리 비슷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뭐 5년 전 그 정도, 지금 격차가 많이 줄었죠. 그 정도로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 조건 악화가 되고 있는데 악화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출을 하게 되니까 뭔가 하면 경제는 또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조건 악화라는 것은 부존 자원이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 뭔가 교육 조건 악화는 가난해진다라는 거지만 뭐 그 이상 뭔가 하면 부존 자원이, 그러니까 이제 부존 자원은 사실은 제한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수입품을 통해 부존 자원을 수입하는 겁니다. 원자재, 중간재를 다 수입하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고 수입량이 늘더라도 별로 영향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 수입해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면 교육 조건 악화보다 생산량이 더 많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현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 수출품은 하이테크 플러스 뭔가 하면 농산품입니다. 세계 최대 농업국이 미국입니다. 농업 경쟁력은 뭐 미국이 세계 압도적입니다.
농업은 노동집약적인 정근대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농업을 하면 그렇지만 선진국에서 농업하는 것은 굉장히 자본집약적인 첨단 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뭔가 하면 그럼 기술 때문에 그러냐? 그런 경우에 기술이 아니라 미국이 최대 농업국이 된 이유는 농업을 결정하는 제일 큰 요인이 땅이죠.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땅의 비용이 굉장히 낮은 거죠. 낮으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좁은 땅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온갖 기술 발전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뭔가 하면 그냥 비행기로 씩 딱 뿌리고 그 다음에 뭐 병충해 좀 먹으면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나중에 기계를 넣어가지고 컴바이너로 촥 그냥 엄청난 탱크 같은 컴바인 집어넣어가지고 딱 재배해가지고 재배되는 것만 그냥 팔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하면 1인당 생산성이 우리나라의 10배, 100배 정도 된다라는 거죠.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주수제품은 첨단 물건 플러스 농산품.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가격은 별로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으니까 미국의 교육 조건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수출품은 그렇고 미국의 수입품은 뭐 그냥 그것도 그 가격도 별로 변하지 않고 뭐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수출품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교육 조건에 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수출 편향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유일한 성장의 방법이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론으로 따지보면 수출 편향적인 성장은 결국은 교육 조건 악화로 그 나라가 더 불리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불리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교육 조건 악화보다 뭔가 하면 대부분보다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큰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큰 다른 스토리는 관세와 수출 보조금입니다. 자, 이제 큰 변화가 생겼는데 관세와 수출 보조금 뭐 여기서 잠시 설명하고 이제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무역 정책에 대한 이야기죠. 관세와 수입 보조금. 자, 이제 이 교육조건에 영향을 주는 걸로서 여기다 다시 이제 추가된 것이 이 관세와 무역 수출 보조금입니다. 관세와 수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교육조건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봅시다. 관세는 보통 수출품에 부과하는 건 아니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수입 이 방향은 이건 다 중상주의적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자. 이게 이제 우리 자국구성주의적 시각이죠. 그래서 보통 수입은 줄이려고 그러면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수출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집어주는 거죠. 그런 것이 수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소위 중상주의적인 시각이죠. 실제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교과서에서 다루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걸 뭐 대놓고 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는 대놓고 험악하게 이것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세계 경제 질서라는 것이 이런 건 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세계 경제 질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 봅시다. 이 두 정책은 그러니까 수입 관세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수출 보조금은 수출하는 생산업자한테 이제 뭔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이 두 정책은 교육조건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준다. 수입 관세와 수출 보조금은 세계 시장 가격과 국내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만들어 버린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변화를 주느냐, 그 차이가 어떤 방향이냐에 대해 가지고 먼저 관세를 봅시다. 자국이 식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 가격은 우리나라 식품분의 직물 가격이었죠. 식품 부분의 가격, 상대 그 관세를 부과하면 식품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분모가 높아집니다.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직물 가격에 비해서 식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죠. 그러면 교육 조건은 악화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식품 가격에 비해서 직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린다. 직물 가격으로 나타내는 교육 조건은 뭐 직물의 수출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품이 식품이다 그러면 직물은 수출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린 셈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국내에서 옛날에 비해 가지고 식품 가격은 오르고 직물 가격은 떨어졌다. 그러면 가격이 오른 물건 더 만들고 가격이 떨어진 물건 덜 만들 거라는 거죠. 가격이 더 오른, 그래서 자국 생산자들은 직물의 더 낮은 상대적 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식품 생산으로 더 기꺼이 이동할 것이다. 가격이 오른 식품은 올랐으니까 식품을 더 만들고 가격이 떨어진 직물은 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직물에서 식품 생산으로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도 더 낮은 직물의 상대 가격을 지불할 것이므로 직물이 더 싸지니까 직물 소비로 더 많이 이동할 것이다. 직물에 대한 소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직물의 상대적 소비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관세 이전에 상대적인 수요가 이렇고 상대적인 공급이 이렇다. 이런 경우에 식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라면 식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식품의 상대적, 직물의 상대적 공급은 식품이 비싸졌으니까 직물은 싸졌고 그러니까 직물을 상대적으로 덜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직물의 상대적 공급은 이 왼쪽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고 반면에 직물의 상대적 가격은 그러니까 식품은 비싸졌고 직물은 싸졌죠. 직물은 싸졌으니까 직물의 상대적인 수요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직물의 수요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싸졌으니까 직물의 수요량은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옛날 균형에 비해서 1에 비해서 2, 새로운 균형은 2점이 되겠죠. 옛날에서. 그래서 그 균형을 본다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직물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 시작은 식품의 가격이 직물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식품 관세로 식품 가격이 오르니까 그에 따라서 직물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공급량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직물의 상대적 공급이 늘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모든 가격에 대해서 직물을 그 상대적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공급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공급이 뭔가 하면 직물의 가격이 더 싸지니까 직물의 가격이 더 싸지니까 직물의 생산량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드는 요인은 있습니다. 줄어드는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직물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간 요인이 있습니다. 그 직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공급은 줄었지만 그 직물을 더 많이 소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균형량은 두 가지 요인이 다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요인,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난 요인 두 개 다 있는 거죠.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1에서 B가 2가 뭔가 하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건 이리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어느 쪽이 더 세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쪽이다라는 것을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상대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거죠. 상대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자, 자국이 수익 관세를 부과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후생 효과를 봅니다. 상대 가격은 상승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품의 상대 가격은 상승했는데 수익 관세를 부과할 때 교육 조건은 개선되고 그 나라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PC 상대 가격은 올랐다. 직물의 상대 가격은 오른 거죠. 그 나라 직물 수출이고 직물의 상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교육 조건은 개선된 것이고 그러면 수출품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출하고 더 돈을 많이 받죠.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수입품은 더 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 조건이 개선되고 후생은 증가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소비자들은 사실은 옛날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품을 소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육 조건은 관세 이전의 이야기죠. 실제 소비자들이 내는 가격은, 수입품에 대해서 내는 가격은 수입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관세를 더해서 돈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 관세 이전보다는 더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수입되는 수입제의 가격은, 관세 이전의 가격은 분명히 옛날보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조건은 개선되는 거죠. 그럼 이 효과는 얼마나 그 나라 후생에 큰 영향을 주느냐? 근데 그 정도는 세계 경제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인 규모에 의존된다는 거죠. 만약 그 국가가 세계적으로 작은 부분이라 그러면 관세에 따른 세계의 상대적 공급과 수요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 조건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가 관세를 부과해 가지고 그 물건을 덜 수입함으로써 세계 시장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우리나라가 수입한 양이 미미하다 그러면 그게 세계 시장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못 준다 그러면 실제 뭔가 하면 국내 소비가 좀 줄어들더라도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 교육 조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교육 조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국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가지고는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국의 경우에, 큰 나라 경우에는 관세는 뭐 교육 조건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교육 조건 개선 효과가 있고 그만큼 그 나라가 더 잘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30% 관세, 어떤 거는 50% 관세, 뭐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때려가지고 결국은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소위 교육 조건 개선 효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들고 일자리도 더 만들고 더 잘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까지는 그러면 그런 대국 경우에는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그 물건 가격이 세계 시장 가격을 낮춰 가지고 뭐 자국 국민들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시킬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다른 효과가 또 있어요. 또 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되죠. 어쨌든 이 단계까지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소고기다 그러면 해봐야 전혀 효과가 없다 라고 봐야 되고, 또 무엇이? 이거는 내 보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여기다 손댄 것 같은데 빨리 지어요. 네. 자, 그런 또 재밌는 기능이 있군요. 나도 처음 봤습니다. 자, 관세 효과는 뭐 이런 효과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떻게 대국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외국의 희생 내에 자국 국민을 더 잘 살게 만들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무역 전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아니면 못하면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플러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무역 정책을 통해서 잘하면 뭐 조금 유리해졌다 그러면 꼭 그만큼 상대국이 불리해진 겁니다. 즉 외국의 희생하에 자국 국민의 후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공무회를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수출 보조금을 봅시다. 요즘에는 이런 게 이제 대놓고 잘 안 하죠. 잘 못하는데 대놓고는 안 해도 암암리에 꽤 있는 걸로 봅니다. 있는 걸로 보는 것이 실제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수출에 대해 가지고 직접 보조금 안 줬지만 그 옛날에 어떤 식으로 수출 주도형 수출을 견인했냐고 하면 주로 수출 기업에 금융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되게 힘들고, 왜냐하면 은행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옛날에는 특혜였습니다. 아주 낮은, 시장에 비해서 아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수출 기업에 준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일정의 수출 보조금을 준 셈입니다. 준 셈이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고. 그러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수출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
산업에 대한 지원이죠.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수입 대체를 하겠다.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거죠. 뭐 성공한다면 수입 대체 끝나겠습니까? 그까지고 또 수출한다고 들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실제 따져보면 그건 다 수출 보조금입니다. 그 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다 수출 보조금입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 기준점은 있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보조금을 안 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 뭔가 하면 산업화, 상품화하는 단계에서의 지원은 수출 보조금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암리에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국가 관련, 국가연구소를 만들어서 국가연구소에서 뭔가 하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기업에다가 이전을 해준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도 뭐 크게 보면 수출 보조금 범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워낙 많고 나라마다 따져보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직접적인 수출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만약 자국이 직물 수출에 보조금을 주면 자국 소비자들은 직물 가격에 비해, 식품 가격에 비해서 직물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직물에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직물 수출 보조금, 그러니까 국내 파는 거하고 외국에 파는 거하고 차별을 하는 겁니다. 외국에 파는 경우에 대해 가지고 더 국가에서 돈을 챙겨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내수에 시장에 내는 것보다 수출에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내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직물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국내 생산자들은 수출할 때 더 높은 직물의 상대 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직물 생산으로 더 깊게 이동한다. 그러다 보면 뭔가 생산도 더 늘릴 겁니다. 옛날보다 뭔가 더 많은 돈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직물 생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직물의 상대적 공급도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공급도 증가하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그 공급 가지고 수출에다 줄어가겠죠. 내수에는 오히려 줄을 것이고. 근데 국내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직물의 상대 가격을 지불할 것이므로 식품 소비로 더 기꺼이 이동한다. 그 이야기는 직물은 국내 소비자한테 비싸졌으니까 공급이 줄면서 국내 내수 공급은 줄기 때문에 비싸지니까 그거는 덜 소비하고 식품,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싸졌는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물의 상대적 수요는 감소하고 식품의 상대적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육 조건에 대한 직물 보조금에 대한 교육 조건 효과를 본다 그러면 상대적 공급, 직물은 더 많이 수출을 더 많이 함으로써 직물 공급은 더 늘어납니다. 주로 이제 수출 부분이죠. 수출 부분을 위해서 공급은 더 늘어나고 반면에 내수에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직물에 대한 수요는 더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RD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이전의 균형은 1점이었습니다. 1점이었는데 보조금 이후의 균형은 2점이 되죠. 2점이 된다는 것은 자 옛날에 비해서 이 두 점의 차이는 양은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 입질이 늘지 줄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은 확실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직물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이 직물 가격은 국내 가격이 아닙니다. 세계 시장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보조금 이전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가격에 팔고도 왜 가게가 장사가 되냐? 그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이전의 세계 시장 가격이다 본 거죠. 그거는 이제 옛날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세계 시장에 공급량이 느니까 세계 시장에서의 직물 가격은 떨어졌겠죠. 양은 이거는 이제 국내 양으로 봐가지고는 양은 이제 두 가지로 있죠. 직물 공급이 느는 효과가 있지만 느는 효과로 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그게 이제 국내 가격에는 뭔가 하면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국내에 공급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늘어가지고 수요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효과, 공급은 늘지만 수요가 줄기 때문에 두 개 따져가지고 직물의 상대적인 소비량, 국내에서의 소비량은 늘지 줄어들지 그건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상대적인 이 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가격은 떨어졌다. 직물의 상대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의 이제 효과를 봅시다. 수출 보조금이
교육 조건은 악화시킨다는 거죠. 수출 가격이 더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교육 조건은 악화됩니다. 물론 수출업자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더 돈을 벌 겁니다. 돈을 벌 거지만 최소한 보조금을 뺀 교육 조건을 본다 그러면 더 악화되고, 그러면 그것과의 후생은 감사합니다. 후생은 감사하고, 대신에 외국은 수출 수입품을 더 싼 가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외국의 이익은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교육 조건 효과의 수혜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표준 무역 모형은, 즉 우리가 이제 많이 그 관세라든지 수출 보조금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중상주의 관념에서는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적 정책이라고 하죠. 그게 진짜 자국한테 좋냐라는 겁니다. 자국한테 좋은 것이냐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자 라는 건데, 수입 관세는 외국의 희생하에 자국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국에. 아까 말한 대로 서국이라면 영향이 없고, 관세를 하면 영향이 없고, 대국이라 그러면 관세를 통해 가지고 소위 수입을 줄여 가지고 수입 가격을 낮춰 가지고 외국 수출업자들의 손해를 보게 되겠죠. 보게 됐지만 자국의 후생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 보조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국에 의한 수출 보조금은 자국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자국의 수출 보조금은 자국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외국의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되니까 뭐 이 보조금을 뺀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보조금도 분명히 비용이니까 뺀 상태에 본다 그러면, 국가 전체로 본다 그러면 수출 기업으로서는 뭐 보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완전히 새로 발생한 비용이고, 그걸 빼고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교육 조건 악화로 뭔가 아마 수출에 따라 가지고 벌어들은 돈이 줄었고, 반면에 수입 때문에 뭔가 하면 쓴 돈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서는 외국이 수입하는 물건은 가격이 더 싸졌기 때문에 뭐 더 싸게 물건 사니까 외국은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수출 보조금은 전혀 자국에 유리하지 않다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수출 보조금은 상대국 사람들이 싸게 좋은 물건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수출 보조금이다 거죠. 즉, 많은 국가와 많은 재화가 있는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와 이제 이게 가장 표준적인 기본적인 이제 방향입니다. 기본적인 각각의 가장 단순하게 봤을 때, 그래서 관세는 뭐 서국이라 그러면 효과가 없고 대국이라 그러면 상대국의 희생하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출 보조금은 이거는 우리는 전혀 손해를 보고 외국만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소위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덤핑. 무역 분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그러니까 물건을 지나치게 싸게 수출했기 때문에 수입국가에서 수출국한테 뭔가 하면 그걸 못하도록 징벌적인 소위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게 덤핑 관세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가, 싸게 물건 팔았다 그러면 뭔가 하면 그 수입품을 쓰는 나라 입장에서는 좋아요. 더 물건 싸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까지 야단이냐 하는 건데, 왜 야단이냐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드는 그 나라 회사들이 망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는 겁니다. 문제를 삼는데, 총량적으로 뭔가 후생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차원에서 후생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덤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손해고, 뭔가 하면 덤핑된 물건이 들어온 나라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출 보조금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수출과 관련 이런 정책들은 다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라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 산업에 대한 영향, 그걸 뺀다 그러면 단순히 소비 뭐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수출 관련 부분은 다 상대국에 대한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 해석을 좀 일반화시켜 가지고, 많은 국가와 많은 재화가 있는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와 보조금의 추가적인 효과는, 자, 이거죠.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보면 됩니다. 자, 이거 뭔데, 외국은 미국 역시 수출하는 재화의 수출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가격을 낮춰 가지고
외국어의 교육 조건을 악화시킨다. 어렵죠.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겁니다. 자, 농산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뭔가 세계적으로 계속 이게 전투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주로 미국하고 EU하고 이 농산품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EU가 농산품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세계적으로 농업 부분은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게 이제 명분이 뭔지, 우리나라도 여전히 쌀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대부분 개방했지만 쌀 산업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보호 단계가 낮아진 것이 지금까지는 수입 금지였습니다. 수입 금지였는데 최근 한 2, 3년 전에 이제 수입 금지는 풀고 대신에 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쌀 관세율이 얼마냐 그러면 쌀의 관세율이 530%입니다. 53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쌀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관세를 물건 가격의 5배 반 정도를 더 내야지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530% 그러면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거다 생각하는데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쌀 가격이 세계 시장 가격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그냥 관세로 간다. 그러니까 보다 이제 좀 자유무역 쪽으로 가는 신용은 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수입은 안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높은 관세율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호를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진국인 나라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유럽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보호를 안 하는 이유가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아까 말한 대로 땅의 경쟁력 쪽에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농민은 별로 없어요. 농업 노동자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미국 농업은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합니다. 기업들이 농민들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형태. 이 때문에 과잉 생산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제일 큰 문제가 한때는 항상 뭔가 하면 이게 과잉 생산, 과소 생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뭔가 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이제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파동이 일어나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꼭 뭔가 하면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가격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땅을 치는 그런 또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해 가격이 높은 걸 보면 농민들은 저거 돈 되네 싶어가지고 다음에 또 너나 없이 다 그걸 파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다음에 생산량이 느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다들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하면 마음대로 농사 짓는다 그러면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농업이라는 것은 수요 탄력성이 낮은 부분입니다.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조금이라도 양이 적으면 가격이 폭등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농민들이 다 자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근데 미국은 기업이 전체적으로 기후를 보고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매일 매 시간 뭔가 하면 작동 상태를 봐가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 과부적이 잘 없죠. 잘 없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안 하고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EU는 여전히 뭔가 하면 EU 내에서도 사실은 이해 기반은 나눠집니다. EU 내에서 EU 내에 제일 큰 나라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 아마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 되겠죠. 이런 나라인데 여기서 영국과 독일은 산업 국가입니다. 산업이 센 나라고. 제일 농업 국가는 스페인하고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태리도 조금. 이제는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제일 농업 국가고 그 중에서 이제 목소리가 제일 큰, 제일 중간에 있는 땅덩어리가 제일 넓은 프랑스죠. 이 프랑스가 농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농업 보호를 위해 가지고 엄청난 이 보이스가 크죠. 그래서 프랑스를 기치로 한
유럽에서는 자국 유럽 내 EU의 농업 보호를 위해 가지고 여러 정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죠. 수출에 보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수출에. EU에서 수출하는 물건에 보조금도 주고 있는 거죠. 현재 뭐 우리나라 보면 EU에서 수입된 게 많아요. 돼지고기, 삼겹살은 다 EU 거고, 뭐 온갖 뭐 화훼, 뭐 튤립, 뭐 꽃, 뭐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것도 엄청 많고, 뭐 네덜란드도 굉장히 세계적인 농업국가입니다. 산업기술력도 세계 최고고, 농업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비교의 우위가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아니라 뭔가 EU에서 농업 수출에 보조금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항상 이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 가지고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희들이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을 줘가지고 수출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뭔가 그 정도 경쟁력도 없는 유럽 농부들이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외국에다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자인 미국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수출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입국은 이제 따로 있을 겁니다. 수입국. 제3자의 수입국이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있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이제 두 수출국 간에 이제 이 마찰 분쟁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나라가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외국의 미국 역시 수출하는 재화, 그러니까 미국의 농업품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줄 때,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이 농업 부분의 농업 생산 부분의 가격이 보조금 없을 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더 떨어지면 미국에 대한 가격을 낮춘다. 미국 수출품 가격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낮아진다. 그러면 교육 조건이 미국의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외국의 교육 조건을 악화시킨다라는 거죠. 외국의 교육 조건을 악화. EU에서 뭔가 보조금을 주면 물론 EU의 교육 조건,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 겁니다. 미국에게 수출하는 농업품에 대해 농업품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의 교육 조건이 악화된다. 뭐 이런 영향도 되는 거죠. 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은 미국도 수입하던 수입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미국도 수입하는 수입제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가격을 인하시킬 것이고 외국의 교육 조건은 개선시킨다. 수출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국이 두 나라가 있었다. 두 나라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 하면 한 나라께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것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교육 조건이 개선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수입국이 있었다. 한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마저도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출 보조금은 미국 수입품의 세계 가격을 내리고 미국 교육 조건을 개선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수입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교육 조건이 개선되죠. 미국도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출 보조금은 미국 수출품의 세계 가격을 하락시키고 미국에 대한 교육 조건은 악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3자가 있는 경우, 두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 나라의 그런 무역정책 효과가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정책을 한 나라 자체가 대국이어야 되는 거죠. 대국이 돼가지고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효과가 다른 데도 간다는 겁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입 관세는 미국 수출품의 세계 가격을 하락시키고 미국 교육조건을 악화시키고, 미국도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외국 수입 관세는 미국 수입품의 세계 가격을 인하시키고 미국의 교육정책도 개선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 영향을 다 정리해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 같은 이야기죠. 수출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걸 총괄적으로 이제 더 이해하기 쉬운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미국과 작년 재작년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엄청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어. 자, 먼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소국이라면 영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국이라 그러면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교육 조건이 개선된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권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더 좋아졌나요? 자, 슬슬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다들 더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아진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장 뭐 무용론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교육 조건 효과 아니면 뭔가 하면 저기 소위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예를 들어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냐 그러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안 줄어들었어요. 대충 경상 수지 적자가 안 줄어들었습니다. 안 줄어들는데 자, 왜 그래 되느냐? 상대가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중국도 처음에는 좀 있었죠.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냐? 저쪽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면 관세를 때리면 우리도 때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물건에 대한 관세를 때린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래도 아픈 데를 찾아가지고 때렸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서 관세 때린 제일 아픈 데가 뭐냐? 대두였습니다. 소이빈. 그러니까 우리 된장 담는 콩이죠.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소이빈, 그 콩의 대두라는 그 콩의 한 80%, 90%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중국은 그걸 수입해가지고 돼지 사료를 써가지고 돼지를 키워서 중국은 세계 돼지 한 8, 90%를 중국이 먹는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뭐 세계 돼지가 딴 게 아니라 중국이 돼지를 많이 키우고 많이 먹죠. 돼지고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세계적으로 보면 돼지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먹는데 뭐 그거는 이제 취향도 있지만 어쨌든 그 돼지고기용 돼지 사료용 그 소이빈 자체 수입을 대해 가지고 관세를 같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중국에다가 이 대두를 수출하는 미국 이제 농민들이 야단난 겁니다. 그만큼 또 뭔가 하면 그게 이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에 따른 교육조건 개선 효과는 내가 그걸 하면 상대국이 보복을 안 하면 있습니다. 근데 보복을 같이 하면 똑같아요.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을 해가지고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게 끝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둘 다 손해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국은 뭔가 하면 이 대두는 있어야 됩니다. 돼지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그 막대한 미국에서 수입하던 대두를 다른 나라에 열심히 찾아가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생산한 나라가 브라질이었죠. 그래서 브라질 대두를 수입하는 겁니다. 미국제 이외에 전 세계 대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중국이 그걸 다 쓰려고 소비하려고 뭔가 수입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타협을 한 겁니다.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중국도 뭔가 미국 대도 없이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돼지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한 1년 정도 시비 끌다가 1년도 안 걸었어요. 몇 달 정도 하다가 뭔가 다시 미국 대도 수입을 뭐 해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타입을 한 거죠. 뭐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조건 개선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누가 덕을 받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브라질이 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외에 세계적으로 콩을 재배한 나라들은 콩 가격이 올라가지고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콩 가격이 올라가지고 다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교육조건 개선이 있다. 상대가 보복을 안 하면 있겠지만 보복을 하면 둘 다 손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제3자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제3자가 이익. 그게 이제 무역전쟁이라는 것이 뭐 일종의 바보짓이다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빠져본다 그러면 그런 바보짓입니다. 그러나 뭐 경제적인 판단이 다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뭐 이 외교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걸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뭐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경제를 망가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긴 하겠지만 뭐 선택,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순수히 경제적인 문제로 본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굉장히 바보적인 정책이다 하는 거죠. 교육조건 효과의 시사점. 누가 수혜자고 누가 피해자냐. 끝까지 본다 그러면 둘 다 손해다. 둘 다 손해본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한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가 보복관세를 하죠.
그러면 상대가 또 거기에 대한 또 보복 관세를 합니다. 그럼 또 보복 관세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뭔가 하면 서로 두 나라 간의 무역이 없어집니다. 즉 무역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베거 마이 네이버훗 팔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옛날식의 용어인데 근린 궁핍화 정책. 근린이란 용어가 뭔가 하면 옆에 나라, 옆에 나라. 옆에 나라 궁핍화, 옆에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란 거죠. 관세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상호 보복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관세가 뭔가 하면 옆에 나라를 거지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좀 더 잘 살겠다는 이야기죠. 잘 살겠다는 건데, 그걸 하다 보면 옆에 나라도 보복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둘 다 거지가 되는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결국은 누가 수혜자가 누가 피해자가 뭐냐, 둘 다 그렇게 하면 둘 다 손해가 본다 하는 것이 이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